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방향성, 전략, 이것들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장기래요. 항상 그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수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다른 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똘똘한 채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대출이자 계속 내고 있어. 거기다 또 연끌까지 했어봐요. 너무 힘들죠. 강남과 핵심 지역의 가격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각인 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저는 예전에도 봤거든요. 똑같은 현상들을 봤어요. 그 현상들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보게 되면, 지금 그게 이제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현상과 지금 현상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했던 것들이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규제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했던 것이 다주택자 규제의 똘똘한 한 채였어요.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대응한 거거든요. 여러 개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네? 근데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한 채만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으로 몰려오네? 라는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봤거든요. 노무현 시대도 봤고 문재인 시대도 그걸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봤는데 그 와중에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잘 되는 것에 가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해요. 이게 군중 심리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더 강해졌느냐, 똘똘한 한 채가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 윤석열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시대를 봤잖아요. 자, 그런데 문재인 시대 때 출발했던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사람들의 심리를 만들었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심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눌렀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12.16 대책, 그 다음에 뭐 그 9.1 대책, 뭐 등등 되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왜? 할 수 있는 게 똘똘한 한 채가 최고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오르거든? 이러니까 점점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예전과 다른 부분은 약간 있지만 여전히 다르지 않은 것들은 잘 되는 것에 몰려가는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한번 크게 무너졌었는데,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잔상 효과가 남아서요, 투자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강남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물렸는데, 그러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먼저 움직이느냐? 시장이 안 좋다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지방을 먼저 살까요? 제일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어요. 싸졌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눌렀는데 떨어진 듯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상하게 침체장이다, 뭐 상승장이다 라면은 강남도 침체장에는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사실상 들썩들썩하는 게 강남시장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사람들은 강남 불패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강남 불패죠. 근데 중기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게 되면 강남 불패 속에서의 미묘한 소파동이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파동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강남이 그럼에도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들어왔을 때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또 누르니까 떨어졌다 반등하고, 다시 오세훈 시장이 뭐 그거 소재 푼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반등하고.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원래 그래요. 눌러놓으면 반등하고 눌러놓으면 반등하고. 왜? 다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불패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니까 막 몰려간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땐 또 누를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아유, 니네들은 진짜 웬만하면 안 죽는구나, 내버려둬야 되겠다, 과연 이럴까요? 또 누르겠죠. 그럼 또 누르면 누군가는 영끌했는데 또 그분은 또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강남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또 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또 그쪽으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누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놀랬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원래 투자의 기본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각인 효과가 강해요. 그렇다면 규제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뉘앙스는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오르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거는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가 뭐 되든 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되든이라는 거는 친화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강남을 눌러서 미친 듯이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남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지금 문해력의 문제인 거죠. 우리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낭패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평상시에.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랑 어디 놀러 갈래? 그래 라고 하지만 그래인데 가기 싫어라고 하는 그래도 있고 정말 좋아서 그래라고 하는 그래도 있단 말이죠. 속에 있는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강남을 규제하지 않겠다, 한강변을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앞으로 강남 규제하니까 난 강남 사야지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문해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네 당에서 그렇게 시장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강하게 규제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너무 높았으니 올라버렸으니 이것들을 함부로 눌러서 부작용을 키우지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그것들을 강남 규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강변 규제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또 그 당시의 입장은. 속담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 나온 후가 다르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기 전에는 우리 당이 이걸 잘못했었으니 이것들을 시장 부분을 부작용을 만드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표현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요.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만약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놔둘 거야? 이거 이상으로 해줄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조 있게 난 이거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또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게 지조야? 곤조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지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주택자를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주택자들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으로 지금 어쨌든 그것들을 뭐 마녀상이라고 사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쁜 놈을 풀어주겠다? 더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단추를 그렇게 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똘똘한 채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었고 그게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꼴 나쁜 놈 살리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명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요. 왜? 대다수의 국민이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과거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풀렸냐, 실제로 똘똘한 채라고 하는 그 강했던 그 패러다임이 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역시 노무현 시대부터 이명박 박근혜 시대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다주택자 중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시행한 게 아니라요,
유예했어요. 중과를 유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과거에 전 대통령이 유예한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비슷해요. 그랬는데 당시 상황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방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튀어 올라왔던 것들이요, 뭐냐면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살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은 지방밖에 없다. 전체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지방 일부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요,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란 프레임은 뒤로 가버리고요, 지금 전세 가격 폭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온 게, 그렇다면 이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쁜 다주택자가 아니라 좋은 다주택자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가지고 전세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다 풀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것들을 도모를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한 적은 없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한 거죠. 다만 제도권 틀 안에 들어와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가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서 조금씩 완화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최악의 상황들을 해결하는 용도로 풀어가면서 약간은 그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란 프레임을 다른 명분으로 약간 희석시키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차근차근 만들어지지 않을까. 똘똘한 한 채를 사면 불패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요. 정책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노무현 시대 얘기했고요, 문재인 시대 얘기했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무현 시대와 뭐 박근혜 시대까지 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시대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얘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합쳐놓고 말하게 되면 뭐야, 똘똘한 채는 계속된 거잖아. 잠시 주춤했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채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는 말인 게, 원래 우리는 좋은 입지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가 영원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될 거냐,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내가 그것들을 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방향성, 전략, 이것들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근데 저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장기래요, 항상. 그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수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다른 데가 막 오르고 다른 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똘똘한 채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대출이자 계속 내고 있어. 거기다 또 연끌까지 했어봐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분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뭘 경험하게 될 거냐, 내가 돈을 엄청 들여서 이자도 납부하고 했는데 별로 안 올라. 근데 저쪽 동네는 적은 돈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엄청 올라.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근데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똘똘한 채가 이렇게 오래 갈 거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아. 근데요, 이게 실수요자라면 진짜 그 부동산 관심 갖지 말고 이번에 똘똘한 채 사고 그냥 살아? 이러면 돼요. 가능해요. 그러면 옛날에 뭐 음마아파트 79년에 집 산 사람 계속 살고 있으면 대박인 거죠. 그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투자 성향이 좀 있잖아요. 절대 못 견뎌요. 절대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들썩들썩,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찾아와서 물어봐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근데 그 기간이 몇 주 만에 주식처럼 막 등락이 몇 주 만에 일어나거나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 1년, 2년 정도 내가 산 거는 틀렸고 저게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나? 못 견뎌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봤자 저는 직접 제가 스스로 느껴봤고 제가 경험했고 주변에서 한 걸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견디다가 예를 들어 강남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 다시 올라.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쉽게 똘똘한 채가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투자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고 돈을 계속 벌겠다는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못 견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금은 좀 돼서 실수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흔들려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세우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막 요즘 분위기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럼 쫓아 들어간다? 제일 비쌀 때 문 닫고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다른 정책에 의해서 다른 동네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그거를 멀쩡한 눈으로 부처님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1, 2년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게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도 많이들 모르세요. 실제로 그래서 2012년, 3년, 4년 요때 강남집 많이 팔았어요. 못 견디고.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똘똘한 채가 떨어진다, 앞으로 막 바뀐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채가 분명히 맞다.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투자 성향이 조금 더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과하는 부분이 중간에 정책 변화로 다른 것들이 움직일 때 이것들을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닥치는 자괴감과 박탈감, 상실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금 강남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금 대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대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1, 2억 받겠어요? 그거 하는데? 맞벌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 같은 게 그냥 받아버리는데 그것들을 따지고 보면 1년에 아무리 적게 해봤자 5천이고 많게 하면 1억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강남을 누르고 뭐 딴 데를 올리고 하는 정책 때문에 내 예상과 다르지 않고 한 1, 2년간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그렇게 되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부분은 지금 단 한 명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각인 효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의 위험성을 제가 언제부터 얘기하느냐? 주택 구입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